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최대 기업이자 일본 경제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또 한 번 대규모 조작 스캔들에 휩싸이며 일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슈퍼엔저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며 기시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 K방산 등 한국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최근 지칠 가입 논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빼고라도 한국을 넣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인증 부정 사건이 터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도요타의 주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약 170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최근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38개 모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중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제 모델에 속한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입니다. 국민차에 이런 조작 사건이 터지니 일본인들의 충격도 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주요 모델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도요타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요타의 주가도 최근 크게 하락해 시가총액 50조 엔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한때 60조 엔을 돌파하며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순식간에 10조 엔, 하나로 100조 원가량의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인증 부정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훼손과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도요타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인증 부정 사건은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그 이미지와 신뢰도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행위 사건으로 인해 도요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본 경제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저성장과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무역 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는 또한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화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의 감소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엔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인재 확보, 과학기술 발전, 방위력 개선 등 중장기 국력 강화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IT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민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금률 향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의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순위에서 독일에 밀리며 세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도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GNI에서도 한국에 밀렸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2.4%로 미국 122.1%과 영국 10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문제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6.4%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탈환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소속 사이토 히로아키 중의원 의원이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토 의원은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퇴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무역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과 호주를 지칠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유럽에 치중된 현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지칠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칠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7%에서 현재 43.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970년대 3%이던 중국의 GDP 점유율은 현재 18%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의 확대로 인해 이제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칠의 아시아 대표 국가는 현재 일본 하나뿐인 구조가 문제인 것이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엄청난 생산 능력을 무기로 지닌 K방산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지칠 편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이석을 차지한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 자리 하나를 빼라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넣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칠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지칠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칠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지칠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도요타의 부정행위와 엔화 약세, 기시다 총리의 퇴진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칠 가입 논의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직 UAE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주 벌어진 두 가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 약 41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에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두 개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긴장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오는 2829일 국빈으로 방한합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방산, 경제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 방한을 2일 앞둔 26일 갑자기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인 406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요격고도 1540km 하층부에 대한 방어체계를 맡고 있는 천궁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이틀 앞두고 LSAM 개발 완료 발표를 했다는 것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천궁이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게서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천궁이를 수출하면서 LSAM도 성능을 입증하면 향후 방위산업에 있어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 UAE에 LSAM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다시 전운이 들이우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 이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UAE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는데 미국과 대적하며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는 완벽한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 중일 때 후티 반군은 UAE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UAE는 당장 방공망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천궁이를 도입한 UAE가 LSA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SAM은 천궁이와 연동이 가능해 이미 천궁이를 도입한 UAE에게는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데 LSAM도 한 포대당 2조 원에 달하는 사대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방공망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데 이에 가성비 높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UAE에 이어 천궁이를 도입한 사우디도 LSAM에 관심을 보여왔기에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천궁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SAM도 K방산의 호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난데없이 전투기가 지나가고 굉음이 울려 펴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것으로 25일 오전 10시 30분은 연습 비행이며 29일은 공식 환영식 본 행사 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을 비롯해 28일 모하메드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 공식별구역 KADIG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T-50B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과 K방산의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공군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데는 한국이 이번에 UAE와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함에 따라 5세대 전투기를 사기 위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려 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J-22 F-35를 대체할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UAE 합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J-20을 살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UAE가 중단된 F-35 거래에 대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말 J-20을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 뉴스 채널에서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니의 미납분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KF-21이 프랑스 전투기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 MOU를 프랑스가 과거 해왔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UAE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UAE가 한국의 KF-21 연구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는데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UAE와 KF-21 협력에 대한 보도나 소식이 나온 바 없는데 해외에서는 UAE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과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UAE 정부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아랍에미리트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기술 협력으로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엄청난 성과를 낸 바 있고 일본산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금 UAE는 한국과 KF-21 개발에도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생산할 계획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UAE가 만약 이번 방안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중국산 전투기 J-20을 수출하려던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고 전투기를 비롯해 방산 수출의 문을 열어놓은 일본까지 놀라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까지도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 보람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시기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UAE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UAE가 KF-21 보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기 불과 몇 주 전 GCAP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는 2035년까지 템페스트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일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사우디는 2030년대 후반부터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사우디 공군이 UAE 공군보다 앞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이웃 국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공군 전력에서 큰 기술적 격차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GCAP는 잡음이 날 가능성이 높아 언제 개발이 될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도 최근에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일본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의 KF-21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UAE와 적국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데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따라서 천궁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방공망을 강화해야 하는 사우디도 LSAM 도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KF-21에도 UAE와 함께 공동 개발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UAE 대통령의 방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UAE의 선택에 따라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흑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CNN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한 호수에서 이 해상 드론이 시범 운용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상 드론은 회갈색의 길이 5m의 카누 모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설계 제조한 이 드론은 폭발물 300kg를 싣고 최고 속도 80kmh까지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크샤크라고 알려진 조종사가 부두 위에서 검정 서류 가방을 꺼내들면서 수중 드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기는 조이스틱, 모니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게임용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설 다양한 병력을 많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해상 드론과 같은 무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해상 드론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한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진은 해상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군함보다 기동성이 높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20세기 것이지만 우리 것은 21세기 것이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 해상 드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해상 드론을 이달 크림대교와 지난해 10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에 이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파손되면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케르치 다리로도 불리는 크림대교는 길이가 19km에 달하는 유럽 최장 교량으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공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며 애정을 보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케르치 다리를 폭발로 파손시켜 푸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낸 것인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파 사고의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이 대교를 폭파시키는 등 일반 전투부대가 닿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까지 공격에 성공하자 최근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역시 드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중반까지 200대의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대만 진먼다오의 주둔한 대만군은 섬 상공에 무단 진입한 중국 드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돌을 던져 대응하는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미숙한 대응에 지금이 석기 시대냐? 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제는 중국 드론을 보면 신호탄 사격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고 조사하는 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정도로 육상은 물론 해상 드론도 일찍부터 운용해왔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태양광 발전장치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해상 드론인 자유령 해양관측장치 AOV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 등 주변 해역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수개월에 걸쳐 각 바다의 날씨와 조류, 수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해상 드론을 이용한 조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한국의 불법 점거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일본도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하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드론을 막을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역시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 장비 라이다 LiDAR 라이트 디텍션 언더 레인징을 탑재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18만 7천여엠에 이르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위를 날며 지형과 식생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두 섬을 훑은 뒤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독도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에 일본이 매년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엔 해양 협약을 어기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에 일본 제품이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등이 일본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고 심지어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 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한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는 떡하니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손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은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자국 영토인 독도를 드론으로 조사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일본은 이런 문제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드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해상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노스롭 그루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헬기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를 개발한 두 회사는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이를 해군 구축함이나 해경 경비함 등 함정에 탑재해 광활한 해역과 작전구역에서 상시 감시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미 해군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MQ-8 파이어 스카우트는 저공 비행으로 한 번에 8시간 동안 작전을 펼치면서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 임무를 펼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쟁에서 드론 등 무인기의 활약상이 두드러지자 이제는 해상에서도 무인기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해군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과 더불어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서는 드론 항모와 유사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처음으로 등장해 국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전에서 무인 체계를 활용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는 미 해군 주멀 특급과 유사한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고 한미에는 헬기 갑판을 만들어 무인 헬기를 쓸 수 있으며 쿼드로터 드론을 대량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헬기 갑판 아래에는 무인 수상정 잠수정을 바다로 발진하는 공간도 마련해 이를 통해 드론과 무인 수상정 잠수정의 동시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드론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람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 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 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 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판은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본엄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엄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본엄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본엄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범죄수사국인 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함 본엄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엄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봐라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본엄 리처드함 사고 1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출 처정보 O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본엄 리처드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 소여 메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엄 리처드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 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 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본업 리처드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improper HAGARDING, of 배설 O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의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치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치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간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 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업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공모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세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업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주 세보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제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 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슨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 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